안녕하십니까. 전격시사의 KBS 기자 김효송입니다. 오늘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공방 그리고 원구성 문제 등을 포함한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1부에서는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인 최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만납니다. 2부 정치 와이 순서에서는 김준일 시사평론가,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과 함께 정치 현상 그리고 그 배경을 분석해봅니다. 전격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되고 있습니다. 2월 20일 금요일 아침 전격시사 시작합니다. 첫 순서입니다. 주요 뉴스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뉴스 브리핑, 오늘은 KBS 강푸른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한 추가 경정 예산 내용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민생회복 소비 쿠폰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하네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전국민 민생회복 지원금이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란 이름으로 추경안에 담겼습니다. 네. 이 소비 쿠폰은 일단 전 국민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별로 받는 돈에 차이가 있는데요. 사실 그동안 이제 보편 지급이냐 선별 지급이냐 논란이 많았었던 사안인데 정부가 일종의 절충안을 선택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1차와 2차 이렇게 두 번에 걸쳐 나눠서 지급이 되고요. 1차에선 일반 국민에게는 15만 원, 차상위 계층은 30만 원, 그리고 기초수급자에게는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어서 2차 지급 때에는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해서 소득 상위 10%를 뺀 전 국민에게 10만 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또 84개 농어촌 인구 소멸 지역 주민이라면 한 사람당 2만 원씩 더 받을 수가 있는데요. 즉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쿠폰을 주면서도 저소득층일수록 수령액을 늘리는 선별 지원을 섞은 형태입니다. 만약 평범한 소득 수준을 가진 4인 가족이라고 이제 가정을 하면 다 합쳐서 한 대략 10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 건데요. 그렇군요. 주의하실 점은 제가 앞서 쿠폰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걸 현금으로는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수 소비를 되살리기 위해서 주는 지원인데 이걸 모두 은행 계좌에 저축을 해버리면 효과가 없기 때문인데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그리고 선불카드와 지역화폐인 지역사랑 상품권 이렇게 4가지 중에서 선택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흥업소나 사행성 업종만 빼고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매장 등 대부분 업종에서 쓸 수가 있는데 구체적인 지급 시점과 사용 기한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빠르면 다음 달 안에 지급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소비 쿠폰하고는 별개로 지역사랑 상품권도 발행이 되죠? 그렇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 원을 정부가 발행하기로 했는데요. 지역사랑 상품권 잘 아시겠지만 액면가보다 조금 더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이게 할인율이라고 하는데요. 수도권의 경우 이 할인율이 7에서 10% 정도 했는데 이걸 10%로 통일하고 비수도권은 13%, 인구 감소 지역은 15%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일 경북 봉화나 인천 강화 같은 인구 감소 지역에 산다고 하면 10만 원짜리 지역사랑 상품권을 8만 5천 원만 주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숙박이나 영화 관람, 스포츠 시설 등 5대 분야 할인 쿠폰에 780만 장을 발행을 하고요. 에너지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면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해주는 정책도 발표했습니다. 또 2017년 이후 8년 만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영세 소상공인의 빚을 탕감해주는 등 개인 채무를 조정하는 내용도 이번 추경안에 담았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생회복 소비 쿠폰 예산에 한 10조가 투입되고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안정에 5조 원, 즉 이번 추경으로 한 20조 2천억 원의 나랏돈이 시중에 풀리는 셈인데요. 그렇군요. 정부는 오는 23일 이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본회의에선 다음 달 초쯤에 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정부는 이번 추경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오르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국가 채무는 처음으로 1,300조 원을 넘어서고 국가 채무 비율은 49%까지 높아진다는 것도 함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특검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3대 특검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는데
내란 관련 수사를 맡은 조은석 특별검사가 처음으로 기소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지 6일 만에 새 특검 가운데서 처음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하고 증거인멸 교사 혐의를 적용을 했는데요. 김 전 장관이 오는 26일 구속기간이 만료돼서 석방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을 새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 법원 판단에 따라서 최대 6개월 동안 구속기간을 새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검 입장에서는 김 전 장관 식명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를 시작하게 되면 큰 차질이 있을 수도 있지만 지금 김 전 장관이 법원이 이미 내린 보석 결정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보석에는 내란 혐의 피고인이나 증인을 만나서는 안 된다. 추국할 때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등등 각종 조건이 붙는데 이런 조건 없이 김 전 장관이 구속기간이 이제 만료가 됐으니까 나는 그냥 석방되겠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난다든지 자유롭게 활동을 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특검 입장에서는 추가 증거인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속도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당연히 특검의 추가 기소에 김 전 장관이 이제 곧바로 강하게 반발을 했는데요. 수사기 준비 기간이라서 아직 특검은 공소권이 없는데도 나를 불법 기소를 했다. 그리고 수사 내용까지 공표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내 명예를 훼손한 거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면서 조은석 특검을 고발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제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또다시 서울중앙지법의 지기현 재판부가 결정하게 됩니다. 조 특검은 추가 기소를 한 뒤 법원에 김 전 장관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김 전 장관이 입장을 뒤집고 지금이라도 보석 조건을 받아들이겠다고 할지 아니면 재판부가 보석을 취소하고 특검의 요청을 받아들일지는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 의혹을 제수하는 서울고검이 이제 김 여사와 또 이제 증권사 직원 간의 통화 녹음 파일 수백 건 이제 확보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앞서 이제 김 여사를 불기소했던 중앙지검 수사팀에 대해서 비판이 좀 나오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비판의 핵심은 한마디로 4년 전에는 뭐 했느냐입니다. 현재 서울고검 재수사팀은 김 여사 소환만 남긴 채 사실상 수사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김 여사 목소리가 담긴 통화 녹음 파일 수백 개를 확보하는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재수사 시작 한 달여 만에 상당수 확보했기 때문입니다. 이 녹음 파일에는 계좌 관리자 측에 수익의 40%를 주기로 했다는 그런 취지의 여사 발언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은 이런 일반적이지 않은 수익금 배분이 즉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미리 알고 공모했다라는 혐의를 뒷받침해줄 핵심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김 여사와 통화한 증권사 직원 등 관련자 진술을 확보하고 거래 내역 등이 담긴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 등의 분석을 마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검찰이 새 증거를 확보할수록 증권사 여러 곳의 서버를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이를 찾아내지 못했던 기존 수사팀, 그러니까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던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검찰의 김 여사 소환 가능성 어떻게 관측이 됩니까? 성과에도 불구하고 서울고검 역시 김 여사 소환을 한 채로 사건을 마무리 짓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검이 출범을 하면서 김 여사를 포함해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라든지 다른 관련자들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알려진 것처럼 김 여사는 벌써 닷새째 서울 아산병원 특실에 입원 중이고요. 특검이 출범을 했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 중복 수사를 하는 거다. 이제 그런 이유를 들어서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윤석열 전 대통령도 어제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번째로 끝내 거부했는데요. 경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등에 대해서 내란 특검과 협의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사 주체는 어느 쪽이 될 수 있겠지만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 자체는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국제뉴스도 알아보죠. 자, 중동 사태 관련한 얘기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계획을 벌써 승인을 했고 최종 명령만 남기고 있다. 이런 미국 언론 보도가 나왔었는데 밤사이 또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이란 공격과 관련해서 무엇을 할지 아이디어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결정 시한 1초 전에 내리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밤사이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에 나설지 여부를 앞으로 2주 안에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2주요? 예, 네. 백악관은 이란과의 협상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2주 안에 공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를 했는데요. 이 2주는 사실상 이란의 핵포기
결정을 내릴 최종 시한, 어떻게 보면 외교의 시간을 준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실 집권 1기 때도 이란 공습을 승인했다가 공격 10분 전에 철회한 전례가 있는데요. 이번에도 실제 공격이 만약 이뤄질 경우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네. 뉴스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KBS 강푸른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금요일 아침 7시 30분 지나고 있습니다. 중부지방 일부에 호우특보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있었죠. 오늘 날씨 자세히 전해드리고 이어서 교통 상황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인천, 일부 경기도, 강원도에 호우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강원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비가 쏟아지는 곳이 많은데요. 인천 금곡에는 140mm, 영종도 120mm 가까운 비가 왔습니다. 수도권에는 이렇게 100mm대의 비 온 곳도 꽤 있고 강원도도 어느덧 60mm 이상의 강우량을 기록 중입니다. 오늘과 내일 이렇게 정체전선의 영향을 받는 데다가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수증기가 다량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더 큰 비와 또 강풍으로 피해가 우려됩니다. 이 남북으로 또 폭이 좁고 동서로 긴 비구름대기 때문에 강약을 반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고요. 바람도 강하니까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바람도 본격적으로 강해져서 서울 및 수도권 또 강원 산지, 제주, 서해안 쪽에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낮 더위는 좀 주춤해져서 서울 25도에 머무는 등 전국이 23도에서 31도의 낮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그러나 이 비가 그친 뒤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일부 지역 열대야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더워지겠습니다.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입니다. 서울 등 이 중부지방으로 50에서 150mm, 이 호남지방도 마찬가지고요. 경상권, 제주 20에서 80mm가량 오겠습니다. 집중적으로 중부지방은 오늘, 남부지방은 내일 최대 강도로 쏟아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3.4도입니다. 날씨 정보였고요. 다음은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의 서휘영 씨입니다. 네, 출근길 비가 내리는 곳에 사고가 있습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매송휴게소와 광명역에서 미끄럼 사고 발생했는데요. 현재 갓길로 옮겨 처리 중입니다. 또 광명역에서 금천까지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입니다. 수원에서 신갈까지 양방향에서 이동량이 늘고 있고요. 서울 방향은 달래내고개부터 반대 부산 쪽은 암사진이 부근에서 각각 정체입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성남 쪽으로 문학에서 남동까지 속도 더디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도 부천에서 신월 지나는 데만 15분 이상 걸립니다. 이어지는 신월 여의지하도로에서도 서행하고요. 서울 시내는 공항 방향 올림픽대로 암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지체 정체고요.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방화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영동대교에서 동부간선도로로 진입하는 성수대교 연결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1차로 미리 피하셔야겠고요. 강남순환로 성산방향 서초터널에서 봉천터널 사이 4차로에 추돌 사고 나서 일대 혼잡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본격 인터뷰 시작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이신 최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말씀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 새 원내대표단 출범 속에 또 원내 부대표를 맡으셨어요. 또 법안 처리나 또 여당과의 소통에서 역할이 또 기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번에 뭐 원내 지도부와 잘 힘을 합쳐가지고 이건 내란 극복 그리고 이제 민생 회복을 위해서 또 무엇보다도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어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또 여야 지도부가 이틀 뒤죠. 22일 날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 회동한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기왕이면 날짜를 좀 빨리 잡자 이렇게 했다고 해요. 네. 네. 아마 이제 조만간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여야 지도부가 이제 대통령하고 만날 거고요. 네. 지금 대통령께서 지금 거의 취임한 지 2주일도 안 됐는데 여러 가지 일을 좀 동분서주 뛰고 있잖아요. G7도 갔다 오시자마자 바로 국무회의 열어서 추경 30조 이렇게 통과시키고 했는데 여야가 이제 서로를 맞대고 그런 부분 정부 현안에 대해서 훨씬 탄핵하게
이제 논의해서 잘 풀어가기를 좀 바랍니다. 네. 이제 의제에는 뭐 제한이 없다. 모든 걸 다 네. 논의할 수 있다. 그런데 아무래도 하고 싶은 얘기는 좀 참석자마다 조금 다르겠죠? 뭐 각자의 입장이 다르니까 뭐 지금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본인이 이제 소통하고 또 허심탄회하게 또 듣고 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또 해야 될 거는 또 해야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마 격이 없는 지금까지 윤석열 정권 정부 3년 동안 있었던 불통이 아니라 소통과 어떻게 보면 진짜 통합의 정치를 제대로 하지 않겠냐라는 기대를 합니다. 네, 하여튼 많이 귀를 좀 열고 귀를 기울인다는 그런 제 말씀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그 여야 간에 이제 주목되는 이슈 중에 하나가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 관련인데요. 네. 지금 이제 인사청문회 날짜도 나왔고 그런데 이제 증인 참고인 채택 문제를 놓고서 지금 여야가 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제가 이제 여당 인사청문입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 청문회 협상 과정이나 첫날 또 회의를 했습니다. 근데 네. 지켜보면서 매우 유감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라는 게 후보자의 정책 능력과 그리고 전문성을 검증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지금 뭐 신상털기식 네거티브 그리고 의혹 제기 뭐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해가지고 후보자를 모욕하고 망신 주기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국민들은 인수위도 없는 이재명 정부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도와주자는 분위기입니다. 여론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네. 그런데 지금 국무총리 인준이 빨리 돼야지 각부 장관들도 이렇게 제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하루속 해야 되는데 지금 증인들 채택도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오늘까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여야가 그것도 이제 야당 입장에서도 나름 뭐 좀 아쉽고 본인들도 할 리가 있겠지만 그래도 총리가 제대로 이렇게 서로 인준이 돼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게 현 정부의 어떤 일하는 정부의 그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국민의힘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제 특히 돈의 출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걸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수입과 지출의 차익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비용 관련해서 배우자 전 배우자 얘기를 한 것도 자료를 충실히 제출하면은 꼭 출석 요구를 고집하지는 않겠다라고 했었는데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까지 국회 인사청문회 역사에서 가족 특히 배우자 뭐 아들 전처 이렇게 부른 적이 전례가 없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제 전형적인 흠집내기 망신주기라고 저는 봅니다. 선을 넘었다고 좀 보고요. 그 후보자가 김민석 후보자가 이렇게 말을 했죠. 제기되는 모든 신상 질문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답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후보가 기자회견도 하고 SNS를 통해서 본인 입장을 계속 밝히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책임 있게 속상하게 밝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국민의힘 지금 야당 의원들은 과거 정치 검사들이 형사 법정에서는 할 수 있는 언론 플레이, 여론을 호도하는 수법으로 계속 그렇게 자극적인 프레임으로 신상 털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진성준 정책위 의장이 이제 청문회법도 개정해야 될 아닌가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죠.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사청문회가 이제 진행돼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예. 그 청문회법 개정은 진짜 좀 어떻게 구체적으로 좀 검토가 좀 이루어진 건가요? 아니면은 이제 그런 관련 법안들이 이제 아마 그 전에 올라왔던 걸로 알고 있고요. 예. 어제 진성준 정책위 위장께서 이제 원내대책회의 때 그때 발언을 했는데 후보자의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하고 도덕성 검증이나 어떤 그 사생활 이런 관련된 거는 민감한 거는 비공개로 하자는 게 그리고 선진국의 각 국의 인사청문회 그 방향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 전에 정부에서도 인사청문회법을 바꾸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잘 진행이 안 됐죠. 네. 그래서 좋은 공직 후보자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인사 검증이 두려워서 아예 고사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네네. 향후에 어느 누가 나오더라도 신상 털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인 문제나 뭐 이런 그 그렇죠. 신상과 관련된 예.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가자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 야당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 그 자료 제출 그 부분에서 네. 좀 더 성실히 임하라는 네. 요구하고, 그리고 뭐 수입과 관련해서는 뭐 축의금이나 뭐 또 뭐 출판 기념회 이렇게 해서 이게 현금성이니까 현금성에서 이건 좀 확인하기 어렵다. 그렇게 좀 신뢰성에 좀 의문을 좀 제기를 하거든요. 네.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후보가 이제 하나하나 이제 상세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어제 같은 그 뭐 칭화대에 그 석사위 받은 거에 대해서 출입국 자료에 대해서 네. 본인이 또 공개를 했고요. 네, 그 출석 관련했었죠. 네, 그래서 후보께서는 어떻게 보면 청문회가 하기 전에 언론을 통해서 어떤 검증을 받고 있다고 저 봅니다. 그래서 내일 그 다음 주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이틀 동안 청문회 있잖아요. 그때 그렇죠. 여러 어떤 문제에 대해서 후보가 진솔하게 설명할 거고, 중요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일할 수 있는 그 토대를 이 야당이 그래도 배를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지금 국난이잖아요. 제2의 IMF를 할 정도는 너무 힘듭니다. 추경 20조 30조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민생이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총리도 없고 대통령 혼자 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청와대도 지금 제대로, 대통령실도 제대로 지금 세팅이 안 된 상황에서 정부도 전 정부 장관들 차관들과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상당히 과도기입니다. 이럴 때 총리가 제대로 일을 하고 조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 정치적 도의죠. 네. 그런. 그런데 지금 그 민주당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총리, 그리고 김문수 전 후보 이런 분들을 그 증인 명단에 좀 이런 요구를 하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건 물타기 아니냐 그렇게 지금 좀 지적을 하거든요. 어떤 연관성에서 아마 이분들을 그 포함을 했을까요? 여야 간사간 협의에서는 아마 최종 명단에서 빠진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아니 일부 의원이 제출했던 것 같고 논의 과정에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왜 그걸 냈을까 보면 이번 정부가 탄생한 배경을 보면 그 불법 계엄, 느닷없는 불법 계엄과 그리고 탄핵이 있었고 내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이번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거는 내란을 극복하고 민생을 회복하고 국민을 통합하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그거 과거에 뭘 잘못했는지 12.3 내란센터의 전모, 원인, 책임을 철저히 진상 규명하는 게 어떻게 보면 현 정부의 1차적인 어떤 출발이라고 생각하고, 총리 후보자를 통해서 내란을 극복하고 경제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또 그분들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그 증인분들 불러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려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종 명단에서는 제가 없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또 상황이 또 그렇게 또 변화가 있었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야당에서 이제 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김민석 후보자가 지금 이제 아직 청문회도 하지 않았고 이제 후보자 신분인데 부처 업무 보고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또 어떤 그 외부의 간담회에 참석하는 이제 공개적인 행보를 보이는 거에 대해 가지고 너무 앞서 나가는 것 같다 이런 지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과거에 총리 후보자들도 업무 보고를 받았고요. 현장 간담회를 했고 했죠. 근데 이제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지금 현 이재명 정부 지금 2주일밖에 안 됐잖아요. 그렇죠. 상당히 위기고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때 대통령께서 대통령실 갔는데 볼펜 한 자루, 컴퓨터 그리고 복사기도 없었다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게 제로 베이스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총리 후보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차원단에서 본인이 하나하나 현안을 챙기는 거고요. 지금 저는 이렇게 비유하고 싶어요. 시험 기간에 공부를 하는데 그 친구 시험 기간에 공부 열심히 한 친구한테 열심히 한다고 시비하는 격이라고 합니다.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하고 힘을 실어줘야죠. 인수위 없이 출범한 이게 이재명 정부잖아요. 그리고 제2의 IMF를 할 정도 너무 힘든 상황이면 결국은 야당도 말꼬리 잡고 티집 잡고 그런 게 아니라 함께 국정 이런 돌파를 하기 위해서 이런데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하여튼 준비 기간 별도의 준비 기간 없이 이제 정부가 출범했다는 점을 좀 고려를 해서 대응하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셨고, 지금 청문회 그러면 저 보시기에 최대 쟁점은 어떤 것이라고 지금 보십니까? 지금 이재명 정부가 탄생한 내란 극복을 하고 민생 회복이죠.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어제 G7 정상회의 동참하자마자 국무회의 열어서 추경 30조를 이게 국무회의 통과한 이유도 바로 시급하다는 걸 했잖아요. 새 정부가 제대로 이제 일을 해서 국민들의 어떤 걱정거리를 빠른 시간에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총리 청문회가 신속하게 인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후보에 대한 어떤 그 궁금증이나 그 의혹은 충분히 이제 후보가 청문회 당일날 소명할 거라 보고요. 하여튼 국힘이 이런 첫 총리 청문회를 인준을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지 이걸 방해한다면 저는 일하는 정부, 새로운 정부의 발목을 잡는 거다. 저는 보고요. 그걸 그렇다 보면 나중에 전 국민의 역풍을 저는 받을 거라고 좀 봅니다. 하여튼 국민의힘에서 뭐 의혹 해소를 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문회 전에라도 좀 이렇게 후보자 본인이 뭐 SNS에 올리거나 또는 별도의 회견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해명하는 게 좀 더 낫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뭐 청문회가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여러 가지 좀 얘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본인께서 언론 기자회견이나 또 SNS 통해서 지금 해명하고 있고 자료도 또 제출하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리께서 소통을 적극적으로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최근에 여론조사도 보면 총리 청문회에 대한 어떤 후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총리에 대한 그 역량에 대한 기대 그리고 두 번째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성공해야 된다. 그게 민생을 회복하고 이런 내란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다.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가 있는 걸로 저는 봅니다. 네, 그런 얘기가 또 있죠. 그러니까 총리 임명에 필요한 뭐 의결 정족수가 지금 뭐 염려가 되는 그러니까 숫자만 놓고 봤을 적에 그런 상황은 좀 아닌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총리를 임명하는 데 있어서는 야당도 이렇게 좀 지지하는 힘을 합해주는 그런 모습을 좀 이렇게 보고 싶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좀 그 청문회 전에 좀 여야가 좀 대화를 조금 더 가지셔가지고서 좀 차이를 좀 좁히실 좀 그럴 필요성.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오늘 뭐 오전에 뭐 야당 국민의힘에서 의총을 한다고 하고요. 또 이제 뭐 오늘 중에 또 청문회 우리 인사청문회 김영 간사와 저쪽에 배준영 간사가 만나서 또 증인 협상을 해서 오늘 중에 아마 마무리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통화된다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대통령과 뭐 용서회담도 조만간 잡힌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서로 간에 좀 차이점은 좀 줄이고 공통 분모를 찾아가야죠. 그게 정치 아니겠습니까? 네, 있습니다. 네, 이 어떤 뭐 증인 채택 문제 여기 벽에 부딪혔는데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좀 의견 접근이 좀 이루어지기를 또 좀 말씀처럼 이렇게 여야가 만나서 좀 성과를 좀 거뒀으면 좋겠고요. 원 구성 관련해서 한번 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제 법사위원장 여기를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장을 내놓더라도 법사위원장을 좀 야당이 국민의힘이 좀 받아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견제 균형의 논리라든가 과거에 또 그 국회 운영의 관행 이런 거를 제시하면서 이제 법사위원장에 대해 가지고서 여당에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당 입장은 지금 법사위원장도 계속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쪽 그렇죠. 입장이신 이제 건가요? 상임위 전반기 원 구성은요. 이미 지난 원내대표 협상관에 다 끝났기 때문에 그 향후 1년 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가야 될 것 같고 그건 뭐 상임위원장을 이렇게 2년씩 맡는 건 이미 정한 끝난 사안입니다. 그건 논의의 대상이 아니고요. 그리고 법사위원장을 계속 달라고 하는데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을 이제 돌이켜 보면 그 계속 우리 국회에서 이제 민생 입법이나 여러 가지 그 입법 통과시키면 거부권을 남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부 어떻게 보면 민생 현안이나 여러 것들이 발목이 잡히고 또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제 내란이 일어나고 탄핵까지 되는 그런 정권이 바뀌는 상황이 됐죠. 지금 우리 이재명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됩니다. 법사위원장 그런 그 자리가 어떻게 보면 모든 법안들의 통과가 되는 핵심 어떤 그 창구잖아요. 이런 부분에 좀 힘을 실어주고 또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국회도 민생 입법이나 여러 가지 개혁 입법을 이제 그 현 정부와 좀 더 호흡을 맞춰가지고 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지금 국민들의 여망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야당도 그런 부분 함께 좀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반기에 대해서 누가 이미 정했으니까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지금 근데 일부에서는 이제 법사위원장의 뭐 특정 인사 이름이 또 거명되는 그 박범계 의원 뭐 내정이라는 뭐 일부 매체 보도도 좀 있고 그랬었는데 뭐 당에서는 좀 뭐 부인했었던 것으로 지금 전해졌는데 뭐 이렇게 물밑에서 혹시 뭐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까? 법사위원장을 누구로 할지는 뭐 김병기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논의조차 안 한 사안이고 예. 두루 의견을 경청하고 논의 결정하겠다고 지금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뭐 행정부 견제는 법사위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상임위 국회 전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국힘에서 말하는 그 논리도 적절치 않고요. 아까 얘기했듯이 집권 여당인 우리 민주당이 진짜 국정 책임을 갖고 여당으로 살 수 있도록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야당도 함께 협조를 해야 된다라고 좀 봅니다. 예. 그렇죠. 지금 추경 얘기 아까 프로그램 앞부분에서 전해드렸었는데 이제 민생회복지원금 이제 쿠폰 형태로 이제 지급이 되고 이제 계획이 다 나왔는데 근데 이게 국회에서 이제 통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거치게 될 텐데 지금 만약 원구성이 다 완비가 되지 않으면은 추경 처리 시간에도 좀 영향이 좀 있을까요? 지금 정부 추경안이 이제 국무회의 의결됐으니까요. 이제 국회 본회의가 조만간 열릴 것 같고요. 아마 이제 여야 간의 협상이 있을 거고 빠르면 6월 말, 7월 초 정도 아마 본회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제 이거를 원구성 협상과 연결한다거나 그런 거는 민생을 볼모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건 안 되고요. 빠른 시간 안에 해가지고 이런 추경, 민생 경제 회복 마중물인 추경안이 반드시 통과된다 봅니다. 원 구성 문제하고 이 추경 관련해 가지고서 연계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서는 정권 곤란하겠다. 그렇죠. 그런 말씀. 네, 맞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번 그 쿠폰 형태로 지급되는 민생회복 지급금을 관련해 가지고 좀 비판적인 입장을 좀 보였거든요. 물가 상승의 우려라든가 또 국가 채무 증가 이 대목에 대한 의견을 좀 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제2의 IMF 국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적극 재정이 필요하고요. 우리 근데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도 최근에 이런 비슷한 민생 쿠폰 적극 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려운 경기 불황 상황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런 적극 재정을 태워서 민생을 좀 이렇게 활성화하는 게 좀 맞고요. 지금 자영업자들도 지금 뭐 최근에 뭐 수백만 명이 폐업을 하는 상황까지 가고 지금 물가가 오르고 또 지금 그때 코로나19 시대에 그 악성 또 부채에 치달리다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부분은 이제 새로운 정부가 새술은 새부대에 담듯이 제대로 그런 부분을 민생 경제를 이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적극 재정, 그 추경 30조, 그리고 또 이렇게 민생 쿠폰을 한다는 건 어떻게 보면 시적절하고 어떻게 보면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간 안에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국민들의 어떤 삶의 질에 피부에 와닿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보면은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에는 국회에서 이제 다 처리가 더 마칠 것으로 지금 보신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처리 시점에 대해서도 좀 그렇게 짚어봤고요. 다음에 한번 특검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3대 특검이 이제 지금 뭐 특검보도 임명하고 또 이제 사무 공간도 또 이제 마련해가고 이제 속도를 좀 내고 있는데 그리고 또 내란 특검에서는 또 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또 추가로 또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상황을 지금 어떻게 좀 평가하십니까? 지금 이제 비정상의 정상화가 진행 중이고요. 이제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3대 특검이 이제 진용을 갖추면서 내란 극복, 진상 규명에 이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고 보고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3대 특검의 진작 출발했어야 하는데 그 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덕수, 최상목 권한대행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작됐다는 점이 있고요. 그래도 역대 특검과 비교해도 상당히 빠르다라고 보고요. 6일 조은석 특히 내란 특검 같은 경우 6일 만에 바로 이제 수사가 개시된 거잖아요. 보통 20일 이상 소요되는데 이번에 이렇게 빠르게 지금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또 하나는 이제 국민들께서 상당히 반가워하는 좀 배경이 김영현 그 전 국방부 장관이 26일 날 이제 구속 기간 만료로 이제 풀릴 예정이었는데 그동안 검찰이 추가 기소를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풀려날 상황이었죠. 지금 국민적인 공분이 뭐냐면 내란 속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해서 백주 대낮 이렇게 거리를 할부한다는 거잖아요. 도저히 이런 내란을 일으키고 국정 파탄을 일으킨 사람이 그렇게 한다? 도저히 이게 납득할 수 없는 건데 또 거기에 이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마저도 풀려날까 걱정이 하는데 이번에 특검이 추가 기소를 한 거는 그런 측면에서는 아주 시의적절하고 국민 정서에 아주 부합한다라고 봅니다. 네, 지금 사실 준비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한 것은 좀 필요했다. 그렇죠. 그렇게 지금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최현일 의원으로부터 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비롯한 정치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 자, 최현일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격 시사 1부 여기서 정리하겠고요. 안내 말씀 듣고 이어서 2부에서 뵙겠습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저는 40여 년 전 이산가족 상복대 동생을 찾은 허현철입니다. 동생은 4살 때고요. 제가 6살 때거든요. 33년 만에 만난 거죠. 저녁에 이제 집에서 트는데 내 동생이 화면에 나오는데 카드를 들고 섰는데 딱 보니까 엄마 얼굴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내 동생이 나가가지고 KBS 쫓아갔죠. 그때 서른을 복받쳐서 내가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동생 찾으려고. 세계에서 유일무이하게 반토막된 나라에서 아직도 통일이 안 되고 이런 상태고 이산가족의 그 만남도 안 되고 있는데 제일 큰 희망이 뭐예요? 가족 상봉하는 게 제일 희망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연로하셔가지고 얼마 남지 않았어요. 나이 잡수셔가지고 마지막 그게 소원일 거 아니에요. 왜 그게 안 되고 있는 건지 왜 어떻게든지 간에 좀 만나게 해줬으면 저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조금만 더 신경 써줬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광복 80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과 내일 정체전선의 영향을 지속적으로 받겠습니다. 강한 남서풍에 동반된 많은 수증기까지 유입되면서 매우 강한 비가 다량으로 쏟아지겠습니다. 천둥, 번개, 돌풍도 동반하겠습니다.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등 중부와 호남으로는 50에서 많게는 150mm, 경상권과 제주로는 20에서 80mm 예상되고요. 내일 오전에 수도권 또 오후에는 그 밖에 중부지방 대부분의 비가 그치겠고요. 또 남부와 제주 는 내일 밤까지 이어지기도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부터 내리는 비는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폭이 좁아서 강수 강도와 양의 차가 크겠습니다. 또 강약을 반복한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강수 집중 시간대는 중부지방은 오늘이 되겠고요. 남부지방은 내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25도 등 전국적으로 23도에서 31도로 낮 더위는 주춤하겠습니다. 그러나 비가 그친 뒤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무더워지겠고요. 일부 지역 열대야 나타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는 안개가 짙은 곳이 많겠습니다. 또 오늘 오후부터는 서해안과 수도권을 비롯한 바람이 강하게 부는 지역이 상당히 많아질 걸로 보여서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30에서 50mm의 장대비 형태의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3.5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전격 시사 2부입니다. 매일매일 변화하는 정치 현상과 그 배경을 짚어보는 정치 Y. 자, 날카롭게 분석하고 알기 쉽게 말씀해 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윤희석 전 국민의힘 선임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그 이재명 대통령의 G7 방문 소식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의 그 외교 데뷔전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어떤 특정 장면보다는 네. 저는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외교라는 게 보면은 즉흥적으로 돌발적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세팅도 다 하고 조율도 그렇죠. 잘 하고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대통령이나 이런 그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좀 순발력을 발휘하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하고 좀 비교가 안 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 느낌은 뭐였냐면은 좀 더 조율과 세팅이 잘 됐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외교는 쇼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쇼는 아무나 하나, 쇼도 준비된 사람들이 하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정상들 만나가지고 굉장히 파한대소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뭐 룰라 대통령 만나가지고 소년공 뭐 본인의 얘기하면서 또 19세 때 또 룰라 대통령도 새끼손가락을 잃었다는 뭐 이런 에피소드들을 세세하게 준비를 해서 그 사람들에게 맞게 이렇게 풀어나갔던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첫 데뷔 무대에 뭐 그거를 하러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견례하고 얼굴 알리고 민주왕국이 돌아왔다 이런 것들을 알리고 굉장히 무난하고 굉장히 뭐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용뿐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의전 또 형식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준비를 잘했다고 보신다. 그러니까 예전에 윤석열 정부 때 초반 때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아 우리도 탁현민 같은 사람 좀 있어서 쇼라도 좀 잘해야 된다. 근데 이게 사람의 문제도 있지만은 이게 얼마나 이거를 좀 그 선수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좀 잘 조율을 하고 그거를 잘 수행을 하느냐 대통령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비교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윤 전 대변인께서는 지금 G7 방문, 대통령 방문에 대해서 그 내용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다자 외교고 우리가 당사자가 아니라 옵저버로 간 거니까 초청 대상국이었죠. 네네. 특별한 뭐 내용이 결과물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말씀하신 대로 각국 정상들하고 취임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만나는 장면이 대단히 자연스러웠고 뭐 여러 얘기가 나올 수 있을 만한 뭐 일화를 서로 공유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대단히 부드럽고 유연해서 그 부분은 충분히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윤 대통령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요. 윤 대통령이 다자 외교에서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고 똑같이 준비하는 외교부 똑같은 외교부에서 준비했을 텐데 뭐 그렇게까지 공격할 필요는 있느냐 그렇게 봅니다. 네. 그 부분은 또 그 부분대로 또 이제 의미가 있다는 굳이 그걸 뭘 얘기할 필요가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초청국 자격으로 이제 거기를 간 거였으니까 회원국은 따로 있고, 근데 그 우리가 한미 정상회담이 이번에 좀 이루어질 것으로 지금 그렇죠? 그런 좀 기대도 있고 이제 예정된 사항이었었던 건데 이제 그게 좀 무산이 됐거든요. 다음 주에 있을 나토 회의에서 기회를 만들자라는 의견도 좀 있고 조금 미루는 게 낫지 않냐 그런 의견도 또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좀 보세요? 뭐 불가피해진 것 같아요. 참석 자체가. 그리고 지금 나오는 기류들도 아직 이제 확정 얘기는 안 나왔지만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하는 걸로 지금 가닥이 잡힌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은 어쨌든 G7에서 짧게라도 좀 만나서 정상회담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귀국을 하면서 그게 못했다. 그러면은 좀 트럼프를 만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필요성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뭐 소위 말하는 자주파 동맹파 간에 좀 이견이 있다. 이 나토 정상회의에 관련해서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은 조금 더 뭐 이제 위성락 안보실장의 입김이나 이런 의견들이 좀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이게 나토 정상회의는 사실은 이전 정부에서는 참석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단순히 외교 문제가 아니라 안보의 문제고 그리고 이게 중국이나 러시아에 대한 어떤 압박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면 우리가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기에서 뭔가 이제 호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참석을 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 가지 의제들이 특히 나올 텐데 러시아나 이쪽에서 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여기에 러시아 쪽이나 이런 나라들이 좀 너무 불쾌하거나 이런 좀 외교 관계가 훼손되지 않을 정도로의 우리는 또 다른 시그널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해지지 않았나 그 생각이 듭니다. 나토 회의 그 대통령 참석 그 가능성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가셔야죠. 가시는 게 좋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만나는 게 불발이 됐기 때문에도 가야 한다 이것도 있지만은 나토 참석 자체, 그러니까 불참이냐 참석이냐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어떤 글로벌 세계 지형에서의 어떤 입장 이런 게 대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참석을 해야 되는 거. 윤 대통령 나토 회의에 안 가셨다고 그러는데 3년 연속 갔어요. 아니요, 제가 윤 대통령만 갔다고 이전 대통령들이 안 갔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좋잖아요, 가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중국 또는 러시아 위주의 권위주의 체제와 미국 중심의 이 자유주의 체제가 완전히 양분돼 있는 상태이고 경제와 안보가 같이 돌아가는 이 상황에서 블록화됐다고 얘기를 하죠. 나토 정상회의 초청을 받았는데 가지 않는다. 그 후과가 훨씬 크다는 거를 동맹파든 자주파든 그 20년도 더 된 얘기인데 그런 얘기보다는 실리를 챙겨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실리 외교 하신다고 하니까 무조건 가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이제 상징적인 실질적인 그런 대화가 오는 것뿐만 아니라 또 국제사회에 어떻게 비춰질 것인가 그런 의미를 좀 얘기를 하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내 상황, 국제적인 문제였고 이제 국내 상황 보면은 이제 어제 국무회의에서 추경 예산이 이제 의결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건전 재정도 좋지만은 지금 경제를 보면은 재정을 좀 써야 될 때다 이렇게 좀 얘기인데 지금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데 이 얘기는요 대선 기간에 모든 후보가 다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규모로 이렇게 하느냐의 차이만 있었지 어떤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비슷하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역대급이에요. 지금 경제 상황이 역대급인 거는 다 아실 테고 뭐 이를테면은 4분기 연속 작년 2분기부터 해서 4분기 연속 분기별 경제 성장률이 0.1 이하인 거가 대한민국 건국 이래 처음이거든요.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때도 있었지 않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침체된 상황입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내란을 일으키기만 해가지고 경제가 침체된 게 아니에요. 이미 잘못된 경제 방침. 그러니까 긴축 재정을 한다면서 감세까지 하고 그러면서 완전히 이제 내수 경제가 망가진 거를 살려야 되는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뭐 야당에서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다라고 좀 뭐 이제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다만 우려되는 거는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추경을 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이 방식이 이를테면 지금처럼 이제 보편 지급과 선별 지급을 혼합해가지고 모든 국민에게 15만 원을 주면서 이제 차상위나 이제 저소득층한테 추가적으로 주는 게 이게 가장 효과적인 거냐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할 거잖아요, 이거를.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분석과 검토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 뭐여야 되냐. 그러니까 어떤 정도의 이제 뭐 GDP 상승 효과가 있었고 이게 재정 적자에는 어느 정도 이제 영향을 줬느냐 이거가 좀 분석이 되고 그 이후에 또 추가적으로 집행이 돼야 돼. 만약에 이게 소비 쿠폰 방식으로 만약에 그게 또 추가적으로 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런 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추경의 뭐 규모나 또 방식에 대해 가지고서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제 다 추경한다고 약속을 하고 대선 전에 여야 모든 후보가 했으니까 추경하는 것에 대해서 또 이 소비 쿠폰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평가를 하고 싶고 더 평가를 하는 것은 보편 지급이 아니고 이 차등해서 준다는 거 이 부분 방금 효과성을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자산과 소비 여력이 많은 분에게 있어서의 특정 금액과 그렇지 않은 분이 받는 그 특정 금액이 추가적으로 한계 소비 성향이 미칠 수 있는 영향 다르기 때문에 같이 모든 국민이 똑같이 금액 받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을 거다. 다만 좀 여력이 있는 분한테도 드리더라고요. 보니까 이번에는 안 받는 사람은 아예 없고 일단 다 주는 국민, 상태에서 네. 이렇게 차등가 그럴 필요까지가 있느냐 그 부분은 뭐 좀 학문적으로 논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결론은 이제 재정 규모가 문제가 되는데 쓸 땐 써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전 공감을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과거에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 국가 채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굉장히 낮다. 한 50% 정도 되거든요. 다른 나라 일본은 250% 정도 되고 미국도 100%가 넘는데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 너무 안 쓴다 말씀하셨는데 기축통화국이 그런 국가 채무 갖고 있는 거 하고 기축통화국이 아닌 우리에 있어서의 GDP 대비 국가 채무의 비율은 단순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꼭 이 정부에서는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각 정당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추경 그 대선 전에서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었는데 지금 그럼 그 규모에 대해서는 또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 이의를 지금 따시는 건가요? 그 정부가 아직 한 달도 안 됐기 때문에 네. 막 뭐라고 지적을 하기는 좀 제가 삼가는 거지만 규모 관련해서도 사실은 지금 정부가 이 정도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느냐 재정 말씀드리는 건데 일단 처음이니까 이 정도로 그냥 넘어간다. 네. 이 정도.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죠 당연히. 네. 그 추경안이 이제 국회로 이제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본회의 표결까지 이제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그 상임위원회 중에 법사위 예결위원 이게 공석인데 추경안 처리에 어떻게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일단 뭐 본회의 열리는 일정이 조금 지금 조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라든지 다른 이슈들하고 좀 연기가 된 것 같은데 영향이 없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이게 그러면은 그러니까 국회에서 무한정으로 이제 행정부에서는 이미 이제 다 결정이 난 거고 국회에서 이제 통과를 시켜주느냐 여부인데 이게 무한정이 지연이 될 경우에는 그 책임 문제가 좀 부각될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다 중요하죠. 다 중요한데 뭐 상임위원장 배분도 중요하긴 하지만은 일단 이 문제는 처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게 그러니까 규모, 방식도 중요하지만은 지금 추경은 속도가 지금 제일 중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거든요. 시기가. 네. 예, 빠르면 빠를수록 이미 늦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상반기에 집행됐어야 되는. 그러니까 좀 뭐 그거는 그거대로 좀 따로 떼어두고 빨리 처리하는 게 맞지 않나 그 생각이 듭니다. 원구성 관련해가 원과 구성과의 추경과는 좀 뭐 별 영향은 좀 없을 것으로 보십니까? 최대한 빨리 하는 게 맞겠죠. 방침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네. 그 빨리 이제 위원장도 뽑으셔가지고 민주당 빨리 처리 잘 하잖아요. 네. 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일단. 네. 추경 관련해서 여기 말씀 나누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기상특보 한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알려드리는 내용인데요. 오늘 아침 7시 50분쯤에서 강원도 화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졌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늘 아침 7시 50분쯤에 강원도 화천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TV나 라디오 등을 통해서 기상 상황을 주시하시고 또 이런 내용을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상특보 상황 지금 전해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국회 지금 아까 얘기하다가 좀 알았습니다. 원구성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법사위원장 부분에 있어가지고서 여야 대치가 좀 계속이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상임위원장 자리를 주더라도 법사위원장을 돌려받아야 되겠다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과거의 어떤 선례도 얘기를 하시고 또 어떤 균형, 견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강조를 하셨는데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에서 법사위원장을 좀 필요로 하는 그 대목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이제 법사위가 뭐 국회 안에 우리는 뭐 단원제지만 네. 뭐 상원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해서 법안 통과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 통과의 하나의 길목이 되니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네. 민주당이 이번 국회 작년에 처음 원구성할 때 법사위를 가져가겠다 하고 말한 논리가 야당이 법사위를 가져야 행정부를 견제한다. 이 논리였습니다. 네. 뭐 국회의장 당연히 가져갔죠. 네. 원래 1당이 국회의장, 2당이 법사위 뭐 이 정도로 이제 정리되어 왔던 것이 관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그 논리를 지금 왜 적용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지금은 야당의 국민의힘이 그렇죠. 민주당이 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똑같이 그 논리를 적용을 해주는 게 맞는 거지. 원구성은 이미 작년에 한 거고 이거는 2년마다 한 번씩 바꾸는 거니까 말이 안 된다고 하면서 조롱 섞인 반응을 보이는 민주당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죠. 20년 총선에서부터 시작된 이 의석수의 이 심한 불균형 여기에 따라서 상임위 관련해서 위원장을 누가 어떻게 맡느냐. 20년도 총선 21대 총선에서는 아예 저희 당이 상임위원장 안 했잖아요. 그렇게 갔습니다. 그땐 야당입니다. 네. 그땐 야당이었는데 저희가 22대 국회 작년에 그 원구성할 때는 여당이었던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 됐으니까 그때 그 주장을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 어떻게 지금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윤희석 대변인이 지적하신 게 큰 틀에서 틀린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야당일 때 본인들이 이제 법사위 가져와야 된다. 균형과 견제가 필요하다 얘기를 했으니 근데 지금 논리는 이거거든요. 지금 국민의힘이 야당이 법사위원장에 가져가면은 국정 발목 잡기를 할 거다. 그러니까 국정 과제에 대한 속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법사위는 민주당이 계속 가져갈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2년마다 이거를 다시 교체를 사실상 해야 되는 거니까.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사위를 그러면 왜 이제 가져가려고 하는 것이냐. 사실은 법사위는 저는 문제가 많다고 이거는 누가 가져가고 안 가져가고는 그거를 차치하고 그러면 법사위의 권한이 정말로 그 비공식적으로 상원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느냐. 왜냐하면은 이렇게 법리적인 부분을 거기에서 검토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내용까지 다 뜯어고쳤어요. 법사위에서. 이게 맞는 거냐에 대해서 저는 이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와 함께 사실은 이 문제도 좀 거론을 해가지고 교통정리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 각 상임위에서는 굉장히 불만인 게 우리가 다 검토하고 우리가 이거를 했는데 왜 법사위에서 갑자기 이거를 가지고 내용을 가지고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냐라고 한다라면은 글쎄 그러니까 뭐 지금 법사위가 야당에 갈 가능성은 전 이번에는 낮다고 봐요. 왜냐하면 김병기 원내대표가 아예 공약으로 내걸었거든요. 입장이 확고한 거죠. 원내대표 그 경선할 때 이미 줄 수 없다. 이렇게 주지 않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만약에 주게 된다라면은 그 법사위의 역할에 대해서도 같이 논의를 하면서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여야 쪽의 입장이 좀 갈리는데 여야 지도부가 내일 모레 또 만나게 되겠더라고요. 그 대통령이 이제 22일 날 관저에서 이제 여야 지도부 오찬 회동을 또 이제 초청을 좀 했어요. 그래서 들리는 말로 이제 참모들은 그 한 7월쯤 하면 어떠냐고 했는데 대통령이 뭐 기왕이면 빨리 좀 만나자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대통령이 좀 일찍 만나자고 할 이유는 뭐였을 것 같습니까? 그게 정상이죠. 네. 빨리 되도록이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빨리라고 하면은 다른 역대 정부보다 더 빠른 거냐 늦은 거냐 이제 뭐 이거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만나는 거냐 아니면 초청이냐에 따라서 좀 기준이 다른데 제가 이제 과거를 좀 검색해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 93일 야 3당 총재 사자회당, 김영삼 110일 만에 제1당 야당 대표 단독회동, 김대중 2일 만에 연세 여야 회담, 노무현 15일 만에 한나라당 지도부 오찬, 이명박 59일 만에 여야 지도부 오찬, 박근혜 46일 만에 야당 지도부 만찬, 문재인 9일 만에 초청해서 했거든요. 그리고 그 윤석열 대통령 2년 됐습니다. 2년. 그러니까 이거는 윤석열 반면교사예요, 사실은. 예. 그리고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숫자를 들으시면 알겠지만 민주당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대체적으로 빨리 만났어요. 말씀드렸지만 김대중 2일, 노무현 15일, 문재인 9일. 그리고 그러니까 그 민주당 정부 기준으로 따지면요. 딱히 빠른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수 정부 기준으로 하면은 한 달에서 두 달에서 110일에서 뭐 2년까지 걸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내가 그렇게 홀대 당했지만 야당 대표 때 나는 그러지 않겠다. 라는 협치의 시그널을 보낸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나토 정상회의를 저는 이거를 보면서 나토 정상회의 참석하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좀 했는데 국내 현안 문제 여기에서 좀 정리도 하고 설득도 한 다음에 나토 정상회의 가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뭐가 됐든 뭐 나쁠 건 없죠. 의제도 지금 다 무한으로 하겠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다음 이제 모레 그 회동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의제도 뭐 제한을 없이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어떤 의미를 좀 부여할 수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정상이 맞습니다. 그동안 그런 모습이 안 나왔던 여러 이유를 들 수는 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이 야당 대표일 때 받았던 어떤 대우라든지 그런 부분과 관계없이 이제 모두의 대통령이라는 선언을 실제적으로 실천한다는 차원에서 평가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뭐 여기서 뭐 의제 제한을 두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모습 자체가 협치라는 큰 틀에서 또 새로 임기를 시작한 대통령 입장에서 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긴 하니까요. 이제 저희 당에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나라 전체를 위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정에 협조한다 이런 메시지를 당연히 드릴 것이고 아마 추경 관련해서도 말씀이 있을 거고 이 기회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내놓으실 거다 이렇게 봅니다. 마침 그러니까 어떤 본인의 그 G7 방문이라든가 또는 뭐 앞으로 나토 관련한 거 얘기가 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본인 같은 그런 계획 같은 것도 좀 설명하는 그런 자리가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사실 그 정치권에서 지금 그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주요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김민석 총리 후보자 그 관련해서 인사청문회 일정이 이제 다음 주 이제 24, 25일 정해졌는데 여기 증인 참고인으로 누가 나올 것이냐 이걸 가지고서는 아직 그 의견을 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또 증인 참고인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민주당 쪽에서는 또 이제 반박을 좀 하고 있는데 이 증인 참고인 범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는 이제 인사청문회를 하는 여야의 이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다 보면 아니 무슨 이런 사람까지 부르냐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말이 서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저희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그 재산 관련해서 문제가 많은 상태에서 그렇게 재산이 없는데 소득도 적은데 어떻게 아들을 그 비싼 국제고등학교를 보내고 또 유학까지 미국에 보냈냐 거기에 대해서 소명하라. 그랬더니 답이 이혼한 전처가 됐다 이 얘기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명 자료를 안 주니까 이제 전처를 그럼 청문회장이 부르자 이걸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게 보는 거고 또 민주당은 또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계엄 관련해서 상당히 일찍부터 경고를 해왔던 입장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거 물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윤 대통령 등 그런 분들은 이제 출석시키자 이런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상황은 이제 총리의 자격이 어떠냐를 보는 청문회의 그 본래 취지에 보면 국민 눈높이에 안 맞죠, 당연히. 그러니까 정치공사 하는 건데 알고 싶은 것은 김민석 총리가 과연 총리로서 능력이 있느냐, 또 그걸 맡을 만한 도덕적인 부분이 클리어하게 정리가 됐느냐 그거 아니겠어요? 그 해명을 빨리빨리 하시면 되지. 인사청문회 딱 되면 내가 그동안 나한테 공세했던 사람들 무색하게끔 만들겠다면서 자꾸 시간 끄시는데 빨리 재산 부분 관련해서 말씀하시면 이런 얘기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네, 하여튼 자료 제출 그쪽으로 이제 자료를 좀 성실히 제출하면은 뭐 꼭 특정인을 뭐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고집하지는 않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했죠. 그리고 좀 더불어서 요거 좀 말씀드리면 두 분 오시기 전에 그 최현일 그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기 오셨는데 그분이 인천특위위원인데 그 윤석열 전 대통령과 또 뭐 한 전 총리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뭐 이렇게 좀 정리를 안 부른 쪽으로 좀 의견을 좀 모았다. 뭐 그런 얘기를 다행이다. 좀 하시긴 했습니다. 네. 지금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그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증인 그 채택 범위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그 뭐 전 배우자까지 부를 필요가 있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 지금 반박을 좀 하고 있는데 민주당 대응 논리는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아니 원래 뭐 여야가 바뀌면은 다 입장도 바뀌고 그런 거라서 뭐 그냥 그 신경전은 그냥 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국민들도 그냥 보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오는지 뭐 그러니까 전 배우자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그게 그렇게 중요한가 그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제 말씀하신 대로 검증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니까. 글쎄 근데 이제 그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조금 불만은 있을 수 있겠다. 왜냐하면은 인사청문 자료를 요청한 자료가 거의 제출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지금 2건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97건 요청했는데 2건밖에 안 됐다. 그 이후에 지금 추가적으로 얼마나 됐는지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 거의 안 되고 있다.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를 청문회 자리에서 다 내가 소상히 밝히겠다라는 거니까 자료 제출을 최소한 그러니까 이게 자료 제출이 되면은 또 기사가 또 나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차단하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승부를 걸어보겠다라는 거라서 어찌됐든 누가 이제 증인이 채택이 되든 인사청문회가 매우 뜨거울 것 같다. 특히 이제 다른 것보다도 이 돈 금액 총액이 좀 수입과 지출이 좀 안 맞는다라는 지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입은 대략적으로 5년간 5억 1천만 원 정도인데 지출은 확인된 거는 그거보다 크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쓴 거나 이런 것까지 추정을 하면은 뭐 그거의 2배 정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어떻게 그거를 잘 해명하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그리고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가 어제죠 청와대 석사 학위 받은 과정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서 이제 출입국 그 관련 기록을 또 이제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또 청문회 전에 이렇게 좀 자료들을 좀 공개를 하는 게 좀 본인에게는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지금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청문회 때 한꺼번에 이렇게 터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렇게 좀 공개를 하려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제 확실한 거는 그러니까 본인이 확실한 거는 빨리 공개를 하셨겠죠. 네. 별 문제가 없다라고. 기록 부분은. 네. 예, 그러니까 무리하게 지금 공세하고 있다 뭐 이런 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말씀드렸지만 핵심은 지금 돈 문제인 것 같아요. 다른 거 뭐 이제 아들에 관련해서 입시와 관련해서 뭐 아빠 찬스도 있고 그런데 많이들 무덤덤해졌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문제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뭐 한동훈 대표도 예전에 좀 논란이 있었고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논란이 있어서 그거는 그거대로 또 볼 필요 있지만 가장 핵심은 이제 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야당에서 제기하는 의혹 중에서 그래도 좀 뭐랄까 우선적으로 좀 우선순위를 둔다고 할까요? 우선적으로 보는 것은 좀 어떤 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소득 문제죠. 소득, 지출, 재산. 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2020년에서 2024년까지만 봐도 그 국회의원 할 때잖아요. 18년 만에 복귀해서 그동안 한 5억을 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 지출한 게 한 10억 정도 된 상태에서 재산이 거꾸로 7억이 늘었다. 그게 뭡니까? 재산이 5억이 줄어야 되는데 7억이 늘었다. 뭐 12억, 13억 정도가 늘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현금 수입이 있었다는 얘기밖에는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현금을 기레해서 뭐 주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어떤 본인이 뭐 강연을 했다든지 뭐 부의금으로 받았다든지 부의금이야 뭐 세금 그 납세 증세 대상에서 뭐 제외된다고 보는데 그럼 얼마나 많은 강연을 했고 어떻게 받았길래 현금으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원래 3.3% 원천 징수 떼고 주는 기관에서 강연자한테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받았다고 하더라도 세금 문제가 또 생겨요. 이거 기타 소득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납부해야 됩니다. 그 납부한 기록도 없을 거예요. 있으면 이제 역으로 추적하면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얘기할 거냐. 이 부분이 아마 김민석 후보자에게는 가장 큰 문제고 방법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그 야당의 그 의혹 제기에 대해 가지고서 이제 흠집 내비가 지나치다 그러면서 이제 인사청문법 그 개정 이거 추진하겠다는 거를 이제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사실 여야 입장에 따라 그때 입장에 따라서 또 얘기가 또 바뀐 것 때도 있긴 한데 지금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 그 방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이제 미국식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제 이런 윤리적인 문제는 비공개로 국회에서 하고 그리고 이제 특위를 구성해서 하고 나머지 이제 자질 위주로 하겠다라는 건데 이게 쉽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게 야당 때 그런 주장을 하면은 뭐 여당도 얼씨구나 하고 이제 받겠죠. 근데 지금 이제 여당이 돼가지고 이거를 했을 때 국민들이 납득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게 저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사실은 굉장히 너무 이렇게 능력 위주보다는 물론 윤리적인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능력이 오히려 좀 너무 검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도 아쉽기는 한데 이거는 그렇다고 지금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이거를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심도 깊게 논의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지금 우리가 정권 잡았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걸로 비춰져서는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요. 잠시 후에 한번 윤 전 대변인께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격시사 2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토론은 이어지는 3부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전격 시사 3부 시작합니다. 네, 아까 2부에서 했었던 그 토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그 야당 쪽에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가 지나치다, 도를 넘었다. 그래서 인사청문회법 개정 추진 그 의사를 좀 밝혔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지금 좀 이 실행 추진 가능성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일부에서도 말씀하셨지만요. 그 여야가 입장이 바뀌면 이제 똑같은 얘기가 나올 겁니다. 여당 입장에서야 방어하고 싶고 야당의 공격이 매섭게 느껴지고 야당 입장에서 그런 소재를 그냥 넘어갈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건 제도로 뭔가 통제를 하거나 규제를 하거나 방향을 잡아야 하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여당 됐다고 해서 이거 바꾸면 되느냐 분명히 그 비난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야당이 국회를 지배할 때 이걸 바꿀 리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여당이 국회를 지배할 때 야 바꾸려고 하면 바꿀 수는 있을 겁니다. 이번에는 그러면 여당이 의석수를 너무 갖고 있으니까 조금 야당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봐요. 이거는 뭐 민주당이 계속 집권할 것도 아니고 여야가 바뀔 텐데 제도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입장 차이 때문에 순리대로 안 가고 싸우는 소재로만 만든다는 것은 국민들께서도 원하시지 않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능력 검증에 치중할 수 있는 청문회 그 이외의 나머지 문제에 대해서 정쟁 소재가 될 수 있을 만한 것을 최소한으로 또는 비공식적으로 논의하는 그런 방향의 청문회법 개정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그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김민석 후보자에 대해서 이제 여러 이제 의혹도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김 후보자의 반론 이런 것들을 또 종합하면서 결론적으로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해야 된다 이렇게 좀 강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국민의힘이 지금 김 후보자의 총리 후보자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게 입장을 좀 이대로 유지를 할까요? 저희가 논거가 없이 무조건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김민석 후보의 여러 의혹들 중에서 지금 제가 딱 하나 들었던 그 재산 관련 문제는 누가 들어도 해명이 제대로 안 되면 총리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대하는 총리 후보자 김민석 후보자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마치 본인은 무오류의 인생을 사는 것처럼 검찰의 수사를 받은 것이 마치 본인이 중요한 인물이어서 표적 수사를 당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주장을 하는데 판결문을 보면 그렇게 돼 있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일방적으로 주장하더라고요. 그리고 표현을 정치검찰까지는 제가 얘기를 들어봤는데 한국검찰이라는 말을 해요. 한국검찰이 나를 표적 수사했다. 대단히 선민의식에 젖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미국 검찰, 일본 검찰을 다 겪은 분도 아닐 텐데 한국 검찰이라고 말한 것을 잘 곱씹어 보면 김민석 후보자의 인식 수준을 알 수 있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좀 비대위원장이 좀 강한 어조로 이제 그 총리 지명에 대해 가지고서 의견을 좀 냈고 그리고 지금 윤 전 대변인께서는 여기에 대응하는
김 후보자의 그 대응 방식에 대해서 좀 이의를 좀 제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좀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김 후보자 대응 부분 관련해서.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본인이 정치자금법 위반 뭐 이런 사건에 대해서 좀 설명하는 것들이 이제 본인이 저기 SNS에 올리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좀 팩트 중심이라기보다는 약간의 감정이 섞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또 정치인들이 본인이 좀 억울하게 됐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감성팔이 아니냐 뭐 이런 지적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윤희석 대변인이 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이제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뭐 그런 태도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핵심은 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뭐가 됐든 결국은 돈 문제가 이게 소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런데 청문회의 핵심은 그거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거의 핵심은 사실은 그거랑 상관없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영향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저는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여론조사마다 다르지만 50% 상회하는 정도로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나오는데 이게 갑자기 이 문제로 인해서 팍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재고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면은 뭐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석이고 그냥 웬만하면 가지 않을까. 그리고 이미 오광수 민정수석이 지금 낙마한 상황에서 조금 더 밀리는 것이 조금 위험하다라는 뭐 민주당의 판단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세 판단이 좀 작용할 것이다 말씀이었습니다. 그 인사청문회 아직 총리 후보자 그 인사청문회 열리지 않았는데 어제는 그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 그분의 그 안보관, 대북관 이런 걸 가지고서 이제 또 공방이 좀 이어졌는데 어떤 점을 좀 그 유의하게서 좀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뭐 야당이 지적을 할 수도 있는데 통일부 장관까지 하셨던 분이잖아요. 그런데 무슨 연락사무소 무슨 북한의 연락사무소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맞느니까 색깔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검증이라는 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부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한 정부의 국무위원을 하셨던 분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정원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산업 스파이 해야 되고 근데 후보자는 그동안의 경력을 봤을 때 남북 문제 전문가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물어보면 되는데 거의 뭐 이거는 무슨 북한의 무슨 뿌락치 무슨 끈앞을 이 수준으로 막 공격을 하니까 그런 것 좀 그만 좀 하시라. 그 색깔론 좀. 그리고 저는 뭐 그런 문제 제기에 있어서는 뭐 야당이 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 말씀하셨듯이 이게 국정원이라는 게 보면은 역대 정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뭐 굉장히 다양한 사람이 와요. 국정원장도 그렇고 국정원 뭐 1차장, 2차장도 그렇고 뭐 군인도 오고 뭐 외교부에서도 오고 정치인도 오고 그런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남북관계 전문가를 안 찍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원이라는 조직의 어떤 그 역할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그쪽에 방점을 두겠다. 이제 남북 관계에 물꼬를 트는데 활용을 하겠다라는 거를 우리가 익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으로 좀 건설적으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건설적 비판 같은 그런 제목을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어제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시고 이제 또 야당 쪽에서 했던 그 질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어졌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종석 후보자가 20여 년 전에 노무현 정부에서 소위 말하는 자주파의 선봉으로 NSC 사무차장 거쳐서 통일부 장관까지 하셨던 분이고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거론이 되는 분이셔서 이분이 20여 년 만에 다시 기용된 이유가 뭔가 그것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가 보는 대북관이라든지 대북 정책, 안보 전체 틀을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사를 보니까 그 부분은 뭐 찾아볼 수가 없고 양쪽의 의원분들이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연락사무소라는 단어가 양쪽에서 서로 나오는 그것만 부각이 돼서 안타까웠고 저희 쪽에서 그럼 왜 그렇게 공격을 하느냐 단어 선택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국민 눈높이에 또 안 맞는다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 그만큼 우려가 컸다는 것 그것은 이종석 후보자가 물론 임명이 되겠죠. 그 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들께 답을 해야 될 걸로 봅니다. 분명히 이종석 후보자에 대해서는 그런 어떤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대단히 국민적 어떤 공통분모에서 벗어난 어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 이것이 상존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념을 해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인사청문 관련해서 말씀은 조금 정리를 하고요.
국정기획위원회 관련해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현 정부가 이제 인수위 없이 출범했는데 바로 이제 출범을 했죠. 그래서 국정기획위원회가 또 그 역할이 또 주목되고 또 중요하다고 지금 평가를 받는데 지금 부처별로 지금 업무 보고를 또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받겠다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뭐 군기잡기 아니냐 또 그런 얘기 좀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좀 좀 긴장감을 좀 부여하는 바짝 조이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이건 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뭐 이재명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역대 정부가 다 비슷하게 했어요. 예, 그게 이제 강도를 어느 정도로 군기를 잡느냐. 강도. 그러니까 그게 차이가 있었을 뿐이고, 그러니까 인수위원회 역할을 사실상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새로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얼마나 이해를 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긴장감을 불어넣는 것도 맞고요. 또 하나는 실제 이제 관가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사실은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상당히 이완된 것도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비상계엄 이후로는 진짜 다 손 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숨만 쉬고 있지 현상 유지 기능만 했지, 그러니까 뭔가 큰 사고만 안 나게 그런 걸 한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스타일이 뭔가를 능동적으로 뭔가 하기를 어렵게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만 5세 뭐 초등학교 입학 이런 것도 교육부 장관한테 보고를 받고 본인이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거를 교육부 장관은 질책하고 막 교체를 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아무도 나서지 않고 약간의 복지부동 그런 것들이 지금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바로잡기 위한 좀 그런 거는 어떤 의도성 질책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이렇게 전 정부에서 어떻게 일하기 좀 어려웠던 이런 환경이 좀 있었다,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분석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어쨌든 뭐 정부가 정권이 이제 5년 임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에서 6개월의 어떤 공백기를 거치고 다시 새 정부가 들어왔으니 이 인수위 역할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는 여러 생각을 했겠죠. 근데 제가 이제 유심히 본 거는 기재부를 타겟으로 해서 굉장히 세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특히 기재부 얘기가 많이 나왔었죠. 기재부를 분리한다. 과거처럼 뭐 재무, 예산 이렇게 나눈다. 기획원과 재무부 시절로 나눈다. 또는 뭐 금융 관련한 것을 다른 데 둔다. 뭐 이런 이제 구조조정 얘기까지 하면서 기재부에 대해서 그 예산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예산 편성 관련해서. 그래서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유라고 저는 보는데 국가 일을 하는 이 국가 공무원 조직을 정치적인 이유로 뭔가 바꾸려고 하는 시도를 하면서 군기를 잡는다. 이게 과연 어떤 후과를 가져올지 저는 좀 걱정이 돼요. 특히나 이게 한 부처를 또 기재부가 갖고 있는 위상이 있는데 뭐 우리 뭐 추경 관련해서도 기재부가 빠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부분도 좀 유심히 보겠습니다. 일단 뭐 군기 잡기는 역대 정부 다 했었으니까 여기까지는 하지만 특정한 부처를 이렇게까지 한 경우를 제가 본 적이 없어서 유심히 지켜볼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정부 조직 개편과 관련한 어떤 포석도 좀 그런 고려도 좀 들어간 것 같다고 그거겠지요. 추정을 좀 보시는 거죠. 아니 근데 요거는 짧게 뭐 반론이라는 게 아니라 보론을 해야 되는 게 기재부는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솔직히 이게 세수 펑크가 2년간 83조 원이 났어요. 어떻게 계산을 어떻게 하는 건가요,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낙관적으로 그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 긴축 재정한 뭐 건전 재정을 한다면서 감세를 하면은 이게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건 누구나 이 윤석열 정부 때 이제 예측을 했잖아요. 근데 기재부는 안 난다고 자네 예산 편성하면서 그러다가 실제 나 보니까 30조 원, 50조 원 났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안 혼낼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그게 개편을 하든 뭐가 됐든 그거는 그게 문제고 이거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 맞아요. 네. 얘기가 너무 좀 확산이 되면 좀 그럴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인수위 정부 부처에 대한 그 보고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제 조금 더 수정해 가지고서 이제 각 부처가 또 이제 다시 국정기획위원회에 이제 보고를 하게 되겠죠. 그 내용을 보면은 어느 정도 또 좀 반영이 좀 됐는지 그때 한번 다시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 한 주간의 정치 이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 정치 Y에 대해서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준일 시사평론가 그리고 윤희석 국민의힘 전 선임 대변인 두 분 오셨습니다. 자,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정통 시사 프로그램 정격시사
정치자의 눈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공정의 가치를 추구합니다. 꼭 필요한 정보를 담겠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7시 20분에 찾아옵니다. 네, 매주 금요일에 만나는 사건 Y 시간입니다. 자, 주요 사건들을 법률인의 눈으로 바라보는 시간. 자, 정진아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17일이죠. 그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금지했던 법원 활동에 불복해서 항고를 했었는데 이날 법원이 받아들이지를 않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이 사건 좀 어떻게 된 건지 좀 구체적인 사실관계 한번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11월이죠. 뉴진스는 어도어와의 어떤 계약 위반으로 전속 계약이 해지되었다고 하면서 팀명을 NJG로 새롭게 바꾸고 활동을 시작하겠다고 선언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 계약은 해지된 바 없다. 했고요. 뉴진스를 상대로 전속 계약 유효 확인 해소와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가처분 신청을 조금 더 좀 쉽게 말씀드리면요. 전속 계약은 해지된 게 없다. 뉴진스의 기획사는 여전히 어도어이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활동을 하지 말아라는 것인데요. 어도어를 통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네, 그렇죠. 네, 이 가처분은 당연히 인용이 되었고요. 이에 대해서 뉴진스가 이의 신청을 했습니다만 기각이 되었고 다시 또 항고를 했습니다만 이 역시 이번에 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이 된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뉴진스 멤버들이 한번 불복해서 이제 다시 이제 두 번째 이제 법원의 판단을 구한 거였는데 역시 같은 기각 결정이 나왔던 것이죠. 네, 법원이 이제 신뢰관계에 파탄 이 대목을 언급을 했었는데 법원이 판단을 내린 핵심적인 근거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크게 두 가지 점에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는가입니다. 뉴진스는 어도어가 중대한 계약 의무 위반 사항으로 매니지먼트의 미흡이라던가 부당한 대우 등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어도어가 뉴진스를 오랜 기간 전폭적인 어떤 지원과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또 단기간에 아이돌 그룹으로 성공시킨 것을 본다면 뉴진스가 주장하고 있는 계약 위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요. 그 전속 계약의 토대가 되려면 상호 간의 좀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는가라는 하는 점인데요. 일단 신뢰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점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로 소명을 해야 하는데요. 네. 일단 뉴진스가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명을 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법원에서는 모두 다 기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뉴진스 측에서는 충분히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잘 하지 못했다. 네. 그렇게 보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앞서서 그 중앙지법이 지난달 30일이죠. 그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했던 간접 강제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게 말이 조금 어려운 것 같은데 네네. 간접 강제 신청이라고 그러면은 그 뉴진스가 독자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돈을 내야 된다. 그런 내용인가요? 그렇죠. 일단 간접 강제를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이 간접 강제라는 것은 채무자에게 어떤 직접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대신에 심리적, 경제적 압박을 가해서 의무 이행을 강제를 하는 것이거든요. 보통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에 얼마씩 돈 배상금을 내라는 식으로 네. 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번에 이 법원에서는 그 독자 활동 금지한 이 가처분에 따라서 만약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또는 동의 없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독자 활동을 한 번 할 때마다 1인당 10억 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뉴진스가 법원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독자 활동을 한다면 배상금을 물 수밖에 없죠. 1인당 10억 원입니까? 네, 1인당 10억 원. 1회. 5명이 같이 무대에 오르게 되면은 50억이죠. 그러면 곱하기 5를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뉴진스가 그 어도어의 계약 위반으로 이제 그 전속 계약이 해지됐다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팀명도 또 새로 또 붙였죠. 그 NJG 이렇게 하고 독자 활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또 그럼 할 수 없는 건가요? 그러면은 사실상 못하는 거죠. 네. 왜냐하면이 뭐 팀명을 바꿨다고 하지만 그 본체가 뉴진스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물론 사실은 뭐 뉴진스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는 입장이죠. 그리고 또 뭐 사람이 자유의지를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활동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할 수는 있겠죠. 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듯이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아까 계산하셨지만 한 번 무대에 서면 50억입니다. 네. 상당히 위험 부담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활동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로서는 뉴진스는 전속 계약 이후 확인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니면 어도어의 매니지먼트 아예 활동을 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뉴진스는 정말 그 세계적으로 또 이제 유명한 대표적인 우리 그 K-팝의 이제 선두 주자라고 할 수가 있었는데 네네. 이번 결정이 연예계 어떤 그 매니지먼트 계약 분쟁과 관련해서 어떤 뭐 선례가 되는 그런 의미 또 뭐 시사점을 좀 남긴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일단 뭐 뉴진스가 전속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주된 사유로 삼고 있는 것이 바로 신뢰관계 파탄이죠. 이번 사건에서는 신뢰관계 파탄의 일응의 기준을 한번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단순한 갈등이나 불만, 뭐 불편함 같은 것은 신뢰관계 파탄이 될 수 없고요. 전속 계약의 주요 의무인 정산, 홍보, 매니지먼트 지원 등이 계속되고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정도의 신뢰관계 파탄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좀 이번 사건을 조금 크게 더 본다면요. 아무래도 소속 연예인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과 또 소속사의 계약상의 권리가 좀 충돌한 그런 사건이죠. 뭐 이 두 권리 사이의 균형점을 어떻게 찾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공정한 계약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좀 부각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계약 내용의 구체성과 그리고 분쟁 발생 시 해결의 근거가 될 명확한 조항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다시 한번 좀 강조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기획사와 아티스트 간의 어떤 그 계약서를 만들 적에 지금 표준 계약서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부분도 조금 개선이 좀 변화가 좀 필요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뉴진스 지금 그 법적 분쟁 부분에 대해서 지금 법적 관점, 법률진의 관점에서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다른 사건 하나 좀 더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온라인 서점이죠. 예스24 그 서비스 마비 사태가 있었습니다. 지난 9일부터 이제 뭐 모바일 온라인 여기서 하여튼 계속 이제 서비스가 막혀가지고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는데 일단 그 이유 한번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일단 예스24에서는 처음에는 단순한 시스템 오류다라고 공지를 했었는데요. 네. 사실은 상황을 알고 보니 외부 해커가 랜섬웨어 공격 때문에 발생한 것이란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 랜섬웨어라는 것은 컴퓨터나 서버의 파일을 암호화하고 이를 해제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인데요. 해커들이 6월 9일 새벽에 예스24 서버 내 데이터를 암호화해서 시스템을 마비시켰는데요. 이 예스24 측에서는 이를 해결하지 못했고요. 결국 먹통 사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외부 해킹에 의한 공격이면은 이 방식은 그러면 어떤 경로를 통했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까? 일단 뭐 예스24 랜섬웨어 공격의 정확한 이 침투 방식은 아직 조사 중이기는 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기업 시스템에 랜섬웨어가 침투하는 경로를 한번 유추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보통 뭐 원격 접속 서비스의 보안의 취약점이라거나 아니면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피싱 이메일을 통해서 뭐 침투했을 가능성도 배제를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무엇보다 예스24가 기술 지원이 종료된 구형 윈도우 서버 운영 체제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점이 가장 유력한 침투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 지원이 종료된 서버 운영 체제는 최신 보안 패치가 제공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해커들에게 뭐 취약점이나 많이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취약점을 악용을 해서 서버 접근 권한을 획득하고 내부망으로 확산해서
백업 시스템까지 접근을 한 후에 손상시켰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보안이 좀 취약한 부분이 좀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지금 그렇죠. 보시는 전반적인 보안의 취약성 그리고 좀 오래된 시스템 관리가 좀 결정적인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일반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걱정되는 개인정보 유출 대목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네네네. 보시나요? 네. 일단 예스24 측에서는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은 없다고 이렇게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도서 검색, 주문, 결제, 배송 조회 등의 기본적인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서비스가 전면 중단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들의 불평과 불만은 많이 좀 이어지고 있었죠. 그리고 각종 티켓 예매 및 공연 관람과 관련한 피해도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피해가 지금 발생했으면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 이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단 예스24가 1차 보상안을 먼저 내놓았었습니다. 이 1차 보상안의 내용은요.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주문했던 도서 등 상품에 대해 무상으로 반품할 수 있는 조치와 그리고 출고 지연된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에게 포인트를 준다라거나 전자책 이용자에게는 이용 기간을 30일 연장해 주는 것이었는데요. 이것은 사실 주로 실제 구매한 사람, 이 특정 서비스를 이용한 그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게 초점을 맞춘 보상이었습니다. 근데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실 닷새 이상 이어진 서비스가 마비가 좀 있었죠. 그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편함, 정보 접근 불가는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소비자 불만들이 좀 많아서 좀 2차적으로 포괄적인 보상을 좀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어떤 건가요, 그러면은? 그거는 전체 회원들에게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거나 전자책 구독 서비스 30일 무료 이용권이나 무료 배송 쿠폰 등을 지급하는 그런 방안들이었습니다. 티켓 예매에 대해서도 좀 안을 내놨나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공연 관람을 하지 못한 그런 분들에게는 일단 서비스 장애로 공연을 정상적으로 관람하지 못한 그런 소비자들이 있었는데요. 티켓 금액의 120포인트를 환불하고 또 예매 취소에 대해서는 20%를 보상하겠다는 그런 방안도 내놓았습니다. 네, 여기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단체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개인정보 유출된 것이 없고요.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물론 전체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보상이 돌아가는 상황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단체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은 조금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지금 현재 소비자 아니면 또 잠재적인 소비자들의 또 이탈을 좀 막아야 될 필요성, 그렇죠? 이런 것도 그렇죠. 지금 이 보상안에는 좀 고려가 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죠. 아무래도 좀 포괄적인 배상을 아마 2차 보상안에서 내놓았죠.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그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현재 예스24 회원으로 있는 소비자들도 보상을 받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건와의 정진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월 20일 금요일 전격시사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난 2주간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다음 월요일에는 정창준 기자가 돌아옵니다. 저는 김혜송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